안녕하세요. 칠키존 날입니다. 백화점 매장의 셔츠에 하나는 $60의 가격표가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100라는 가격과 함께 40% 세일 단돈 $60라는 문구가 추가된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셔츠를 사실 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일 중인 셔츠를 선택합니다. 가격표에 무슨 말이 쓰여 있든 $60짜리는 $60짜리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의식 깊은 곳에서 상대성이라는 개념이 작동하기 때문에 위 두 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상품을 사는 것과 현금으로 상품을 사는 것, 동네 편의점에서는 1,000원짜리 물도 사기 꺼려하면서 여행지에서는 4,000원짜리 생수를 거리낌 없이 사는 것 등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돈을 쓸 때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돈에 대해 많이 생각할수록 사람들은 더 잘못된 선택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 판단에 실패한 사람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돈을 쓰고 나서 늘 후회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처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의식하고 온갖 기묘한 정신적 속임수를 동원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갑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우리는 왜 돈을 쓰고 후회하는가? 댄 에리올리 부의 감가입니다. 이 책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잘못된 곳으로 유도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쓰기 전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니면 그저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인가?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밤 유뱅크스는 1975년에 다이아몬드 헤드게임이라는 단명한 텔레비전 게임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했다. 하와이에서 촬영된 이 프로그램에는 돈의 화산이라는 특별한 보너스 라운드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게임 참가자들이 한 명씩 유리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안에서는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돈이 마구 휘날렸다. 지폐가 온 사방에서 펄럭이고 빙글빙글 도는 상태에서 참가자들은 제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돈을 잡아야 했다. 지폐가 회오리 치는 돈의 화산 안에서 그걸 한 장이라도 더 잡으려고 이리저리 두 팔을 허공으로 마구 내젓는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건 엄청나게 재미있는 설정이었다. 15초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돈의 화산은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음을 시청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돈의 화산이라는 유리상자 안에 있다. 그 게임 프로그램보다 조금은 덜 격렬하고 덜 적나라한 모습이긴 해도 우리는 지금 분명 그 게임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그 게임에 휘둘리며 살아왔다. 대부분의 사람은 돈을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지금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잘 보존할지, 그리고 또 이웃들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쓰고 저축하는지, 사치, 지폐, 기회, 자유, 스트레스, 또는 가게에서 국가 정치에 이르기까지
쇼핑 목록에서부터 은행 계좌에 이르기까지 현대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과 연결돼 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각해야 할 돈이 점점 늘어난다. 금융계가 점점 더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담보대출이나 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은퇴 후의 여생이 예전보다 길어졌으며 새로운 금융기술과 한층 더 복잡한 금융 관련 옵션 그리고 한층 더 어려운 재정적인 과제들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만 있다면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좋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돈과 관련해서 나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융과 관련된 자기 생활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데는 환상적이리 많지 탁월하다. 다음 몇 개의 질문을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상품 구입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과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문제가 될까? 어차피 지불하는 금액은 같은데 설마. 그런데 실제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여러 연구 결과가 보여준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구매 금액이 커지고 팁도 더 많이 주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이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쓸 때 자신이 지출하는 돈의 액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뿐더러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더 잘 잊어버린다. 잠긴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열쇠 수리공이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단 2분 만에 쉽게 문을 열어주고 $100를 비용으로 청구하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동안이나 땀을 뻘뻘 흘린 뒤에 문을 열어주고 똑같이 $100를 청구한다. 이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거래일까?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쪽을 선택한다. 열쇠 수리공이 들인 노력에 비해 비용이 적다는 게 이유다. 그렇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사람이 공구 몇 개를 부러뜨리고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야 성공한다면 어떨까? 그러고서 $120를 청구한다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잠긴 문을 빨리 열어주는 사람보다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거래라고 생각한다. 순전히 이 사람의 무능함 때문에 시간을 1시간이나 낭비한 것과 다름없는데도 말이다. 우리는 노후 자금을 충분히 저축하고 있을까? 언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놓아야 할지, 투자해 놓은 돈이 얼마나 많이 불어나 있을지, 그리고 일을 그만둔 뒤 죽을 때까지 몇 년이나 더 살 것이며 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지출할지 등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을까? 아니라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필요한 것의 10%도 안 되는 돈을 저축하며 충분히 저축하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80세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은퇴 후의 노후 계획에 겁을 너무나도 많이 집어먹고 있다. 그러고는 은퇴 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고 스스로가 대견해서 무릎을 탁 친다. 바로 은퇴를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바꿔보면 이렇다. 또 쌍금리의 담보대출 금융상품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 겨우 몇 %의 기름값을 아껴줄 주유소를 찾으려고 쓸데없이 자동차를 몰고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가? 돈 생각은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개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생각 자체가 실제로 우리를 한층 더 힘들고 성가신적으로 바꿔놓는다. 미국에서는 돈이 이혼의 가장 큰 이유이며
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해결해야 할 돈 문제가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이든 간에 제시된 문제를 상대적으로 더 못 푼다. 어떤 일련의 실험은 부자가 특히 자기가 부자임을 상기할 때 더욱더 평균적인 사람에 비해서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한편 또 다른 연구는 돈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궁금을 횡령하거나 돈을 받고 불법적인 채용을 하거나 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커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돈을 생각하는 행위가 사람의 머리를 마구 뒤엉클어 놓는다는 말이다. 돈은 중요하다. 개인적인 생활을 생각해도 그렇고 경제나 사회를 생각해도 그렇다. 또 돈과 관련된 생각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돈 관련 생각을 하는 방법을 예리하게 가다듬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표준적인 대답은 금융교육이다. 혹은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하자면 금융구사 능력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자동차 사는 법이나 담보대출 이용법 같은 금융구사 능력 관련 교육은 그 효력이 빠르게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정작 금융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는 교육을 통한 교훈이 거의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돈을 보다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유동적이다. 1. 확실히 그렇다. 2. 아마도 그럴 것이다. 3. 조금은 그럴 것이다. 4.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시간을 잡아먹고 생활을 통제하는 돈과 관련된 선택 뒤에서 복잡한 여러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된다면 돈 문제와 관련된 당신의 선택이 혹은 감각이 조금은 더 나아지리라고 우리 저자들은 믿는다. 아울러 돈이 생각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돈과 상관없는 분야의 의사결정도 더 잘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는다. 왜 그럴까? 돈과 관련된 결정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돈이라는 영역에서 우리의 실체를 형성하는 힘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제 말이다.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궁극적으로 내 주변의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등등. 좀 더 단순하게 말하면 이 책은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지금 상태보다 더 낫게 만들고자 한다.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써라. 자신이 저지르는 가치평가의 실수를 피하거나 바로잡거나 누그러뜨리기 위해 개인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고려해 보자. 우리는 기회비용을 무시한다. 모든 거래를 기회비용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라. 지금 뭔가를 얻는 대가로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명백하게 살펴라. 예를 들어 돈을 시간으로 변환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사면서 지불하는 돈을 벌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상대적임을 잊어버린다. 어떤 세일 상품을 볼 때는 그 상품의 과거 가격이 얼마인지 혹은 정가에 구입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나 절약을 할 수 있는지는 고려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인지만 고려해야 한다. 정가 100달러짜리 셔츠를 할인받아서 60달러에 산다고 해서 40달러를 절약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60달러를 지출할 뿐이다. 예를 들어 수전 이모는 이런 식으로 지출했지만 40달러의 돈을 실제로 자기 주머니에 넣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오히려 하자품 셔츠를 입었을 뿐이다. 실제로 그 옷을 입은 건 수전 이모의 조카이긴 하지만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매일 때는 그 지출을 세부적으로 쪼갠 다음 나눠서 바라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딸려 있는 것을 살 때는 이를테면 집이나 자동차, 각각의 선택사항을 독립적인 것으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것을 구분하고 격리한다. 예산을 짜서 지출을 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모든 1달러는 동일하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일을 해서 번 돈이든 유산으로 받은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부업으로 번 돈이든 우리 저자들은 감히 이런 부업을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다. 간에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하고 장부장으로 따지자면 나의 돈이라는 전체 계정에 속한다. 만일 특정한 유형에 속하는 돈이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그 돈을 물쓰듯 쓴다면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고통을 회피한다. 지불의 고통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까다롭고 또 가장 불길하기까지 한 속성이다. 그러나 지불의 고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것의 가치나 기회비용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불의 고통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과연 그 돈을 그 자리에서 그 상품에 지출하는 것이 정말 온당한 선택인지 생각하게 만드는데, 즉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볼 때 갑작스럽게 신용카드를 모두 잘라버리기도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첨단 금융기술들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 특히 지불 과정에 시간과 주의력을 덜 들도록 해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자기 돈을 내어줄 수 있도록 설계된 기술들은 특히 더 경계해야 한다. 머지않아서 눈을 한번 깜빡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기술이 등장할 것이다. 부디 이 기술은 받아들이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즉 과거에 맞닥뜨렸던 가격에 대해 자신이 했던 판단과 선택과 대응을 믿는 것은 통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자기 개발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에게 비싼 수강료를 받고서는 스스로의 직감을 믿어라 하고 소리친다. 그러나 이는 좋은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지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특히 더 그렇다. 돈을 쓸 때 자기가 했던 과거의 의사결정을 믿으면 앵커링과 군중 심리의 임의적 일관성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에 임의적인 숫자들, 제조업체가 표시하는 권장 소비자 가격, 그리고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비싼 가격을 볼 때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한다. 2,000달러짜리 신발이나 150달러짜리 샌드위치가 진열돼 있을 때는 두 번째로 비싼 신발이나 샌드위치 혹은 샌드위치 대용으로 쓸 수도 있는 신발을 덥석 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비싼 그 가격과 비교하면 매우 싸다는 느낌이 들 텐데 바로 그것이 함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책정한 가격에는 당연히 의심을 품어야 하지만 자기 스스로 설정한 가격에도 의심을 품어야 한다. 어떤 것에 늘 똑같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테면 라떼 한 잔을 과거에 늘 4달러를 주고 샀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무조건 4달러를 줘야 한다고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는 그걸 지키려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씩은 멈춰서서 자기의 오랜 습관이 과연 옳은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자기의 과거 지출 내역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잘못된 지출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라떼 한 잔이 과연 4달러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 집을 자기 취향에 맞게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 집의 실질적인 판매 가격이 높아지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자기 취향은 어디까지나 자기만의 취향일 뿐이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 리모델링은 멋진 일이긴 하지만 오로지 자기만 느끼는 집의 가치를 올려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험적인 서비스나 프로모션을 조심해야 한다. 마케팅 담당자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일단 소유하고 나면 그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며 좀처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런 심리를 이용하려 든다. 매몰 비용은 어차피 회복할 수 없는 비용이다. 얼마의 돈이든 간에 일단 지출됐다면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에 있을지만 고려해야 한다. 매몰 비용이 미래의 의사결정에 당연히 영향을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일은 전혀 없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이 거느린 수백만 명의 4살짜리 꼬마 팬들이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기 엄마 아빠의 얼굴에다 대고 외쳤던 내리꼬라는 말을 되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공정함과 노력에 대해서 염려한다. 인생의 어떤 시점에 우리 모두가 배우는 아주 단순한 교훈이 하나 있다. 5살짜리 어린이가 다른 아이 때문에 그네에서 떠밀려 쫓겨나면서 배울 수도 있고 35살 청년이 승진에서 누락되면서 배울 수도 있는 이 교훈은 바로 미안하게도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어떤 것의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됐는지 어떤지 따지는 일에 휘말리지 마라. 그 대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자기 생각에 공정하지 않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을 응징하겠다는 이유 하나로 훨씬 더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그가 교훈을 얻지는 않을 것이고 당신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거리를 걷거나 고장난 컴퓨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된다. 우리는 또한 어떤 가격이 공정한지 어떤지에 대해 그리고 어떤 일에 많은 노력이 투입됐는지 어떤지에 대해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 지식과 경험에도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열쇠 수리공, 화가, 돈에 관한 책을 쓰는 저술가 등이 하는 일의 가치는 그 순간 그 일에 들어간 시간이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이 평생에 걸쳐 그 기술과 경험을 연마하는 데 들인 시간과 노력에서 나온다. 정말 솜씨 좋은 장인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자기 일을 해내는 기술을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했다.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은 일도 겉으로만 그럴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피카소의 그림에서부터 육아에 이르기까지 가장 어려운 일도 때로는 실제보다 훨씬 더 쉽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성과물을 내지 못하는 헛된 노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도가 지나칠 정도의 투명성을 경계해야 한다.
만일 어떤 컨설턴트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물은 내놓지 못했으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힘들게 노력한 사실만 매우 꼼꼼하고 장황하게 늘어놓는다면 이 사람에게 주기로 한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다. 만일 배우자가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면서 뭐라고 툴툴거리고 울부짖다가 고함을 지르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쉰다면 아무 말하지 말고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이다. 안전하고 싶다면 말이다. 우리는 언어와 제2의 마법을 믿는다. 20세기 위대한 철학자이자 힙합 그룹인 퍼블릭 에너미는 과대 광고를 믿지 마라는 노래로 이를 가장 잘 표현해냈다. 만일 어떤 것에 대한 묘사나 그것을 소비하는 과정이 잔뜩 부풀려졌다면 우리는 그 묘사나 과정이 실제 가치를 조금도 보태주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한다. 노력과 관련된 타당성 없는 어림짐작을 경계해야 한다. 장인의 손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에 돈을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거의 없다. 또한 동시에 언어와 제의가 우리의 경험의 질을 바꿔놓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이것들을 포용해서 경험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라. 우리는 기대치를 과대평가한다. 기대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좋을 혹은 나쁠, 맛있을, 역겨울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근거를 제공하며 대상 자체의 진정한 특성을 바꾸지 않고서도 인지와 경험을 바꿔놓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치의 원천을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꿈과 열망의 즐거움인지 아니면 브랜드 이름과 편견과 그럴듯한 포장에 타당하지 않은 유혹인지 가려서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기대치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속이는데 이것을 동원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와인을 한 병 샀다고 치자. 그러면 그는 그 와인의 가치가 자신이 지불한 20달러보다 많다고 믿도록 스스로를 세뇌하고 싶을 것이다. 이 와인을 멋진 유리잔에 따라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빙빙 돌리는 행동이 보다 나은 경험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부러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대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와인을 사는데 누군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바람에 정당한 가격보다 20달러를 더 지불하게 되는 상황이다. 소믈리에가 그 와인이 생산된 지역이 어디고 생산된 연도가 언제이며 또 탄닌이 어떻고 그 와인이 무슨 상을 받았으며 평론가들의 평가 내용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는 그 와인의 가치가 우리가 지불하는 가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믿는다. 이는 기대치를 이용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일까? 로봇이 시음할 때처럼 객관적인 와인의 맛이 실체일까? 아니면 와인의 맛은 사람이 갖는 기대치를 포함해서, 아니면 와인의 맛은 사람이 갖는 기대치를 포함해서 모든 심리적 요소까지 포함할까?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실체이다. 동일한 와인이 담긴 병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병 모양과 색깔과 라벨과 추천 내용이 다르다. 이럴 때 우리의 기대치는 이 두 병의 와인 맛을 전혀 다르게 경험하도록 만든다. 물론 눈을 감고 시음해 보면 혹은 로봇에게 시음을 시키면 두 와인의 맛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로봇처럼 인생을 살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인공지능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지는 못한다. 설령 안다고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적인 면모를 떨쳐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대치 덕분에 우리가 와인에서 느끼는 기쁨이 실제 객관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 역시 현실에서 일어나는 엄연한 실체니까 말이다. 남이 나를 조작하는 것과 나 스스로 조작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우리는 자기 의사와 다르게 무의식적으로 남에게 조작되고 세뇌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지만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괜찮고 상관하지 않는다. 싱크대 앞에 혼자 우두커니 서서 한 끼 식사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렇게 먹을 때보다 식탁에 앉아서 좋은 분위기에 흠뻑 젖은 상태에서 먹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다는 걸 잘 안다. 우리는 돈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어떤 것에 붙은 가격은 그것의 가치를 표시하는 여러 속성 가운데 단지 하나일 뿐이다. 가격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속성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일하게 중요한 속성은 아니다. 비록 측정하기 어렵다 해도 다른 기준을 사용해보라. 우리 모두는 불확실성의 거친 파도 위에 둥둥 떠다니고 있다. 이 바다에서 구조되려면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 즉 자기 아닌 다른 누군가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한 생각, 즉 가격을 놓아버려야 한다. 가격은 단지 숫자일 뿐이며 비록 그것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으며 또 그렇게 하게 내버려둬서도 안 된다. 종합하자면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 특별한 정보나 의견이 없다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한다. 인터넷을 뒤질 수도 있고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다. 인터넷 덕분에 예전에는 방대한 정보를 얼마든지 접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를 지식으로 무장시키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기가 사 먹을 껌의 가격을 조사하려고 한 줄을 몽땅 소비할 필요까지 없지만 자동차를 사려 할 때는 적어도 몇 시간 혹은 단 몇 분만이라도 정보를 뒤져봐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자기가 정보를 갖추고 있기를 원한다. 자신이 살 수도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가 가진 편견, 그리고 돈 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이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정보를 말이다. 공짜도 가격이다. 공짜도 가격임을 명심해라. 공짜는 사람들의 주의력을 불균형적으로 사로잡는 가격이다. 속담도 있지 않은가? 세상에 공짜 도움말 같은 건 없다. 인생은 온갖 의사결정으로 가득 차 있다. 큰 결정, 작은 결정, 그리고 반복되는 결정. 집을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진학할 대학교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큰 결정을 할 때는 당연히 잠시 멈춰서서 가치와 지출에 대해 될 수 있으면 많이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 물론 충분할 정도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렇게 한다. 농산물 행사에 참가해서 돈을 펑펑 쓸까 말까 혹은 기념일 저녁 외식 자리에서 음식을 한 접시 더 먹을까 말까 등의 작은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가치 단서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 그저 잠깐만 생각하면 된다. 이런 사소한 의사결정을 두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깊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머지않아 미쳐버릴 것이다. 반복되는 의사결정이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거듭하는 사소한 의사결정이다. 커피를 산다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산다거나 외식을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꽃을 산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습관이다. 각각의 구매는 작은 규모의 독립적 행위지만 사람들은 이런 구매를 매우 많이 하며 따라서 이것이 쌓이고 쌓여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반복되는 구매 행위를 할 때마다 이를 두고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한 학기나 한 계절이 끝날 때는 혹은 책을 한 권 끝냈을 때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굳이 분명하게 밝히자면 꽃을 사는 행위를 언급한 것은 우리 두 저자의 농담이다.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시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요컨대 우리 저자들은 돈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언제나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건전한 태도일지는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너무도 버겁고 또 현명하지 못한 태도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인색하게 굴고 또 끊임없이 걱정에 휩싸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지 마라. 인생은 즐기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해로움을 줄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의문을 제기하라. 가끔씩은 자신이 구매 행위를 통해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얼마나 많은 가치를 경험했는지 생각하라. 그 돈으로 다른 어떤 것을 살 수 있었을지 생각하고 그럼에도 굳이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라. 만일 하고 있는 행위와 그 이유를 시간이 흘러 비록 늦더라도 확실하게 인식한다면 자신의 의사결정을 개선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돈은 어렵고도 추상적인 개념이다. 다루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여러 가지 유인책과 도구, 자기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붙어서 싸워볼 만한 대상이다. 인간 심리를 보다 깊이 파고들면 어쩌면 인간의 행동과 생활을 개선할 수 있을 테고 더 나아가 돈 관련 문제가 빚어내는 혼란과 스트레스로부터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되세요. 사랑합니다.